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이한영 암살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97년 2월 15일 밤 9시 45분경 한국 분당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북한 사회문화부 소속의 공작원 2명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안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내리자 공작원들은 남자에게 다가가 회유를 시도했죠. 하지만 남자는 황급히 계단 쪽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리고 공작원 중 한 명이 남자의 머리와 가슴에 실탄을 발사한 뒤 현장에서 감쪽같이 사라졌죠. 이 과정을 목격한 남자의 지인 증언에 따르면 남자가 의식을 잃기 직전 마지막으로 내뱉은 말은 다름 아닌 간첩이었습니다. 그 후 남자는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곧 내사 상태가 되어 열흘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과연 이 남자는 누구이길래 대한민국에서 북한의 공작원 즉 간첩에게 살해당한 걸까요? 예상하셨겠지만 이 남자는 오늘 영상의 주인공 김정일의 처조카 이한영입니다. 김정일의 처조카라면 북한의 로열 패밀리 중 한 명인데 어째서 간첩에게 살해당해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이한영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많이들 아시다시피 김정일에게는 공식적으로 4명의 부인이 있습니다. 이한영은 두 번째 부인인 성혜림의 언니 성혜랑의 아들이죠. 즉 이한영은 2017년 김정은에게 암살당한 김정은의 고모부 김정남과는 사촌관계인 것입니다. 1961년 4월 2일 북한에서 태어난 이한영은 8살이 되던 해 영화배우였던 이모 성혜림이 김정일의 두 번째 부인이 되어 15호 관저에 들어가면서 김정일과 가까운 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성혜림이 아들 김정남을 낳게 되었을 때 언니인 성혜랑이 동생의 산후 몸조리를 하기 위해 관저에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한영은 이모 몸조리를 해야 하는 엄마를 따라 관저에서 살게 된 것이죠. 이한영에 져서 대동강 로열 패밀리 서울 참행 14년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김정일의 통제 때문에 다른 나라의 영화를 볼 수 없었지만 정작 김정일은 영화광으로서 남한과 미국 등 자본주의 나라의 영화나 드라마를 매일 보다시피 했습니다. 김정일 덕분에 이한영 역시 어린 시절 관저에서 자라며 휘청거리는 오후, 약속의 땅, 세자매 같은 남한 영화와 드라마를 자주 접할 수 있었죠.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북한 드라마들보다는 남한 드라마가 더 재미있었을 테고 독재와 행보를 보며 북한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지금도 북한이 미디어를 통제 감시하려는 이유는 물들지 않게 하려고 진실을 마주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이한영은 어릴 때부터 자본주의에 물들게 되었고 한국을 매우 친근하게 여겼습니다. 이때부터 이한영 마음속에는 남한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1976년 5월 17일 이한영은 이모 성혜림, 어머니 성혜랑과 함께 소련의 모스크바로 이주하여 생활하다가 스위스로 어학연수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21살의 나이에 홀로 대한민국으로 망명하게 되죠. 이한영의 망명은 1982년 9월 28일 오전 9시 50분 스위스 제네바 대표부에 이한영이 전화로 망명 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제네바 대표부는 긴급 전문을 통해 서울 외무부 본부에 이 사실을 알렸죠. 그 후 이한영은 스위스에서 프랑스, 벨기에, 독일, 필리핀, 대만까지 총 6개국을 경유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친 끝에 나흘 만에 서울에 도착하였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방해 공작에 대비해 해당 공간의 철저한 기밀 유지를 요구하는 등 보안 유지에 많은 공을 들였죠. 그도 그럴 게 이한영은 처음에 말했듯이 북한의 로열 패밀리입니다. 북한 최고위층, 우리로 치자면 대통령의 친인척이 월북한 것과 같은 일이죠. 서울에 도착한 이한영은 망명 동기를 비롯해 북한 내부 실정 등에 대해 오랜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한영은 호위사령부의 구조, 조직과 같은 고급 정보부터 기밀성이 피우는 담배와 같은 시시콜콜한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털어놓은 뒤 특별보상금 1억 원을 받고 한국에서의 삶을 시작했죠. 참고로 이한영의 본명은 원래 리일남인데 이한영이란 이름은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즉 안기부의 비공개 정착 추진 정책에 따라 개명한 이름입니다. 이한영의 뜻은 한국에 영원히 살고 싶다라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로열 패밀리의 탈북은 북한 입장에서는 용서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열심히 했던 체제 선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니까요. 어머니와 여동생 그리고 이모가 모스크바에서 북한 보위부의 감시를 받고 있었고 탈북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가족은 물론 자신도 언제 죽을지 몰랐기에 이한영은 신분 세탁을 합니다. 이한영은 서울 리라 국민학교 3학년에 다니다가 핀란드로 이민 간 후 다시 귀국한 것으로 위장해 한양대 연극영화과에 들어가 공부를 시작했죠. 하지만 북한의 최상류층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었죠. 언제 어디서 북한이 보낸 간첩에게 살해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 때문에 1984년에는 수면제를 먹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까지 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인 1985년에는 안기부의 권유로 성형수술까지 받았죠. 불안감 때문인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찾아온 자유 때문인지 이한영은 대학에 다니는 동안 안기부와 마찰이 잦았습니다. 안기부에서 구해준 집을 담보로 잡고 300만원을 융자받아 학과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데 다 써버릴 정도로 방탕한 생활을 했거든요. 대학 졸업 직전인 87년 10월에는 안기부가 이한영을 유럽에서 활동하다 순직한 요원의 자녀로 꾸며 KBS에 취직시킵니다. 이한영은 모스크바 유학 시절을 배운
유창한 러시아어 실력을 바탕으로 국제방송국 러시아어 방송 담당 PD가 될 수 있었죠. 88 서울 올림픽 때는 러시아어 통역사 및 취재 기자로 활동하였고, 올림픽 행사를 준비하는 동안 모델 출신인 아내 김종은 씨를 만나 결혼식까지 올리면서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이한영은 사업에 눈을 뜨게 되어 회사를 그만두고 인터커넥션이라는 회사를 차리게 되죠. 그리고 얼마 안가 그야말로 폭삭 망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수익금을 제대로 배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원들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서 이한영의 인생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죠. 이한영은 1993년 3월에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고 10개월 동안 수감되어 있다가 1994년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석방되었지만 민사소송에서는 패소하여 완전히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한영은 당시 살고 있던 방배동 집은 물론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부인과 딸을 처갓집으로 보낸 뒤 자신은 친구 집과 안기부에서 마련해준 안전가옥을 전전하며 살았죠. 수입이라고는 안기부가 주는 월 80만원이 전부였습니다. 이후 약 1년간 부산에서 러시아인들을 상대로 무역을 하기도 했지만 이렇다 할 소득을 얻지 못하고 다시 한번 사업을 접게 되죠. 1995년 10월부터는 안기부마저 등을 돌립니다. 이한영으로부터 빼먹을 정보는 다 빼먹은 데다 사고만 치고 다니는 이한영이 골치 아파진 안기부가 우리는 할 일을 다 했으니 더 이상 당신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이죠. 안기부의 입장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이한영 입장에서는 서운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비해 안기부가 대접을 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이었죠. 돈이 궁해진 이한영은 각종 언론사를 찾아다니며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특종 기사거리를 주겠다고 거래를 시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월간 조선과 접촉하게 되어 500만원을 받아내고 1996년에는 동아일보를 통해서 북한 최고 권력층의 실상을 세세하게 밝힌 자서전 대동강 로열 패밀리 서울자맹 14년을 발간하죠. 1996년 2월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성인인 망명설도 이한영이 언론에 흘려준 정보였습니다. 이 무렵 이한영은 신문과 잡지뿐만 아니라 방송에도 출연하는 등 자신의 신분을 완전히 노출했죠. 이 과정에서 자연스레 이한영이 살고 있는 동네까지 노출되었습니다. 1996년 2월 14일 경향신문은 이한영이 1982년에 귀순하였고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죠. 이한영은 자서전을 팔아 빚을 갚았을 만큼 꽤 많은 수익을 올렸지만 대대적으로 신변이 노출된 탓에 다시금 불안한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1996년 6월 23일부터는 안기부와의 불화가 심해져 안기부가 제공한 안전가옥에서도 쫓겨나게 되죠. 이한영이 자서전을 발간하기 전에 미리 안기부에게 원고를 보여줬는데 이때 안기부 측이 내용 중 일부를 삭제하라고 요구했으나 이한영이 이를 거부해서 안기부의 미움을 샀거든요. 결국 이한영은 1996년 가을부터 무선 호출기와 휴대폰 번호를 바꾸고 언론과의 접촉을 피했습니다. 언론은 자신을 상품 그 이상으로 보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이한영은 분당에 있는 대학 선배 집에서 머무르며 서울 강남의 한 백화점에 초콜릿 가게를 열어 재기를 시도했습니다. 다행히도 초콜릿 장사는 성공적이었죠. 하지만 2월 15일 기분 좋게 장사를 마치고 퇴근한 이한영은 술자리를 가진 후 귀가를 하다가 대기하고 있던 난파 간첩 최순호, 윤동철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들은 이한영을 죽이라는 김정일의 지시를 받고 내려온 간첩이었죠. 이한영이 자서전을 통해 김씨 일가에 추잡하고 반인민적인 행위들을 폭로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한영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간첩들은 함께 북으로 가자고 약 5분간 회유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설득은 먹혀들지 않았고 끝내 이한영이 도망치려 하자 윤동철은 이한영을 뒤에서 잡고 최순호가 코트 안에서 북한 공작원들이 주로 사용하는 10cm가 약간 넘는 크기의 배기해제 권총으로 이한영의 머리와 가슴에 두 발을 쐈죠. 5분 동안 회유를 시도하고 애초에 권총에 소음기를 장착하고 온 것이 아니라 뒤늦게 장착한 것을 보면 이 간첩들이 처음부터 이한영을 암살하려고 했던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죠. 아마 북으로 데려가는 게 1차적 목표였고 이한영이 반항하며 사람들의 시선을 끌려고 하자 플랜 B를 실행해 이한영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작원들은 쓰러진 이한영을 엘리베이터 앞에 내버려 두고 급하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때 이 광경을 목격한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이한영이 신세를 지고 있던 대학 선배 와이프 박씨입니다. 이한영을 살해한 괴한들은 계단을 통해 달아나기 시작했고 뒤늦게 바깥으로 나온 박씨는 벽에 등과 머리를 기댄 채 신음하고 있는 이한영에게 다가갔습니다. 이한영은 이마에 구멍이 뚫린 채 박씨에게 힘겹게 검지와 중지를 펴보이며 간첩이라는 말을 남긴 뒤에야 의식을 잃었죠. 서울 한복판에서 망명한 북한 로열 패밀리가 난파 간첩에게 총으로 살해를 당한 사건인 만큼 보도를 접한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혹시 간첩의 범행이 아니라 이한영과 단순한 원한관계에 있던 사람의 범행이 아닌가 조사해보기도 하였으나 조사 결과 난파 간첩의 범행임이 확실해졌죠. 경찰은 이한영 암살 사건이 발생한 후 몇 달 뒤 체포된 부부 간첩 최정남을 통해 범인 중 한 명의 공장명이 이순호이며 대학 시절 쓰던 가명은 왕문성임을 알게 되었죠. 원래 홍시성을 가졌던 왕문성은 김일성
정치군사대학을 18기로 졸업한 뒤 노동당 대외연락부에 소속돼 대남 공작 업무를 담당한 인물입니다. 그는 이한영을 암살한 뒤 다시 북으로 복귀해 영웅 칭호를 받았다고 알려져 있죠. 이 사건으로 인해 안기부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안기부가 이한영을 골치 아픈 존재로 여기며 제대로 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죠. 이한영이 비록 현실 감각이 떨어지고 방탕한 생활로 안기부의 속을 썩인 것은 사실이지만 안기부가 이한영의 손을 완전히 놓지 않았더라면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간첩에게 살해당하는 일은 없었을 테니까요.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에게 그리고 외국의 사람들에게도 북한의 만행을 적나라하게 밝힌 인물이 너무 쉽게 죽었다는 건 아쉽게 느껴지네요. 이한영 암살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